이제 네 번째, 자, 시각장애인 에티켓 보겠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을 도울 때 어떤 에티켓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나오는 걸 저는 굉장히 좀 깊게 봤거든요. 인상 깊게.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 나오냐면 네. 찰리가 이제 처음 중령의 집을 찾아갔을 때, 네. 중령의 집을 찾아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기로 막 결정이 막 됐을 때, 네. 그러면 너는 짐을 좀 옮기는 거, 가방에 담는 걸 좀 도와줘라. 네. 이렇게 가면서 저기 찰리가 팔을 딱 잡죠. 중령의 팔을 잡으려고 하니까 딱 부딪히면서 이렇게 나와요. 또 잡으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잡는다. 네가 잡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잡는다. 처음 이렇게 하면 나오죠. 네. 네. 비행기 그 공항 앞에서 네. 이제 찰리하고 둘이 내려서 이제 짐을 막 들고 이제 또 가야 되는 장면에서도 네. 또 찰리가 이렇게 부축을 해주려고 하죠. 부축을 해주려고 하니까 또 팍 내리치면서 너 장님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장님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왜 네가 내 팔을 잡아? 내가 네 팔을 잡아야 되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장애인 그 활동 보조 네. 또는 이동 보조, 일상생활 보조 에티켓에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에요. 네. 흔히 우리가 시각 장애인을 도울 때 보면 거동이 어렵고 앞에 뭔가 장애물들이 많으니까 내가 잡아서 이렇게 얼른 옮겨줘야지 하는 좋은 마음인 건 알겠어.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갖고 한번 상상을 해보잔 말이죠. 앞이 안 보이고 내가 눈이 감겨있고 모든 정보가 차단돼 있어요. 소리 외에는. 그 상태에서 내 몸에 뭔가가 확확 닿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몸이. 네. 얼마나 깜짝 놀라냐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도 되겠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살에 뭔가가 확 닿으면 굉장히 놀라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시각장애인 보조를 할 때 내가 시각장애인의 몸을 잡고 이동시키는 거는 에티켓이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쪽 팔을 잡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팔꿈치를 내주는 거예요. 팔꿈치. 또는 어깨를 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이면 선생님이 내 팔짱을 이렇게 끼는 거지. 네. 또는 이 어깨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면서 전방에 뭐가 뭐 있다. 5m, 그렇죠. 몇 발자국에 뭐가 있다. 좌로 회전할 거다. 우로 회전할 거다. 이렇게 알려줘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해야 될 건 특히나 시각장애인이고 아니면 나머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동보조나 활동보조를 할 때 주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주체. 네. 갑자기 주체하니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누가 주인이냐. 네.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생님을 도와. 네. 근데 내가 막 움직이면서 돕잖아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거기서는 나는 주인이고 선생님은 객이 되는 거죠. 네. 이동을 당하는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자 잡으세요 하고선 선생님이 나를 잡고 자 앞으로 가 잠깐 서 지금 여기 어디야 물어보고 하면 나는 로봇처럼 선생님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도움 받는 사람이 주체인가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이 주체인가를 잘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기왕이면 도와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네. 도움 받는 분이 더 마음 편하게 느낄 수 있게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게 그분이 중심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겠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잔존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남아있으면서 존재하는 능력.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면 눈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보면 다 안 보이는 걸 우리가 전맹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예 빛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빛은 구분되는 경우가 있고 터널로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그럴 때 그냥 내 팔 잡고 눈 감고 오세요가 아니라 일단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100분 활용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있는 능력을 다 퇴화시키지 않게끔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장애의 수용 과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중령이 자살을 왜 선택했을까에 대한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이 중도 장애라고 얘기하거든요. 중간에 사고로 장애가 된 경우. 네. 그러니까 중령은 5년 전에 사고로 시각장애가 된 거예요. 그렇게 장애가 만약에 생기면 대부분 어떨까 상상을 해보면요. 이거는 뭔가 상상보다도 이미 그렇게 공부를 좀 들어서 어떤 단계를 거친다는 게 너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공부한 걸로 한번 해봐요. 그렇게 되죠? 네. 처음에 중도 같은 장애를 겪게 되시면은 처음에 자신은 장애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죠. 네. 공부 열심히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왜 장애가 생겼는지 화가 나니까 분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네요. 이런 장애 때문에 앞으로 삶이 남아있는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울감 이런 거를 좀 같이 겪게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장애라는 걸 좀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수용. 자기가 그냥 그런 거를 인지하신다 하고 나중에 그냥 타협 보시고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정 단계. 네. 화가 나고 막 왜 그랬을까? 네. 그 전 단계가 하나 있어요. 쇼크 단계가 있어요. 쇼크 단계. 충격받는 그런 거요? 쇼크 단계가 되면 그냥 멍한 거예요. 사람마다 단계가 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이 단계도 일반적으로 패턴이 보이는 게 이렇다는 거고 그 패턴 안에서의 시기도 좀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프랭크 중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자살을 결정했어. 5년 전에. 마지막 단계까지 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까지? 수용을 갔으면 자살을 생각 안 하죠. 그래요? 네. 그리고 문제 해결에도 단계 갔으면 자살을 생각 안 하지. 영화에서 보면은 가족을 찾아갔는데 네. 형네 가족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싸우고 네. 그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추해 봤을 때는 본인도 남들한테는 되게 잘못하는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살다가 갑자기 장애를 입게 됐는데 뭐 어떤 좋은 마음 이런 게 어떻게 생겨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무엇보다 더 힘든 건 그 가족들이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한테 가장 많이 나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가장 많이 공격하게 돼 있고 그거는 이제 마음이 편해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빈도가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제일 많이 지지하고 도와줘야 될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아까 내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우울이나 뭐 이쪽 단계에 아마 있지 않은가.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해결의 단계와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찰리하고 이제 자살을 할까 말까로 막 몸싸움이 일어나고 네. 설득 당하고 나서 찰리를 변호해 주려 하고 막 그다음에 마지막에 집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 손녀들하고 뭐 어떻게든 지내보려고 그게 이제 어떤 저 수용의 단계로 이제 그래 난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뉴스에도 뭐 좀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시각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네. 우울감이 2배로 높다. 그다음에 자살에 대한 생각들을 2-3배 정도 더 많이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장애에 대한 시각 장애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타인을 도울 때의 방법과 태도, 멘토나 지지자는 어떻게 활동하는 게 또는 어떻게 행동해 주는 게 좋은 태도일까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프랭크 네. 중령이 찰리하고 동화가 돼서 찰리가 어려움을 겪는 마지막 단계 학교 상벌위원회에서 큰 위기에 닥치잖아요. 그때 이제 변호를 해주러 가죠. 네. 원래 아버지나 가야 되는데 같이 가시는 거 보고 그것도 놀랐어요. 네.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네. 찰리가.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 듣고 목까지 갈아입고 가서 해주는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말을 너무 멋있게 했거든요.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사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찰리가 학교 교장에 부당한 유혹 하버드에 보내줄 테니까 고자질 해라 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나는 고자질 하지 않겠다. 말해줄 수 없다. 나는 자기 신념을 지키면 퇴학당할 위기에서 어떻게 이제 그 위기에서 변호해 주는지 그때 어떻게 멘토가 되는 건지를 이게 이제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맨 마지막 변론에서 얘기를 하죠. 교장의 말을 끊으면서 당신네 학교 모토가 뭐요? 당신네 학교의 정신은 뭐요? 네. 이렇게 훌륭한 학교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학교라 하면서 이 학교의 교훈은 남을 배신하고 살아남아라 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군가는 달아나고 누군가는 부모의 주머니를 숨고 그렇지만 찰리는 달아나지 않았어. 난 모르겠어. 찰리의 침묵이 옳은지 그른지 나는 모르겠어. 난 판사가 아니니까요. 그는 자기 장래를 위해서 누구도 팔지 않았어. 그것은 순수함이고 용기고 그것이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것들이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멘토 역할을 한다는 거는 미리 결정해주고 내가 똑똑하고 이 일을 많이 하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지. 이런 거. 나처럼 성공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건 멘토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뭔가 도와주려는 사람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찰리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까지 말을 끊지 않고 다 기다렸어. 그죠? 기억나죠? 네. 다 기다리고 맨 마지막에도 학교 교장이 너 말 똑바로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해 하고 협박하고선 봤어 못 봤어 그때 안 봤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손을 탁 잡아주더라고요. 그게 멘토들의 역할이 아닐까. 어떤 선택을 하든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일단 이 결정을 잘못했어요 하고 답을 먼저 던져주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할 때까지 과정을 전체를 관찰을 하고 그러면 잘못된 결정으로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결정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자, 이 B를 선택하면 이런 결과들이 아마 날 수도 있을 거야. C를 선택하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A, B, C의 장단점들은 종합해보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는 거지, 그 A를 선택해. B보다 C보다는 A가 훨씬 난 거야. 내가 해보니까 딱 알아.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끝까지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내용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네. 난 모르겠어. 찰리의 침묵이 옳은지 그른지. 난 판사가 아니니까. 판사 아니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결정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건 내가 인정해야 되겠다. 네. 맨 마지막에 중령은 저렇게 멋있는 또 멘토가 되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영화지 않았어요? 네. 영화 여인의 향기 리뷰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양심, 두려움, 성장 드라마 이런 얘기 좀 드렸는데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네. 볼만한 네,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